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 옆에 항상 자리하던 대저가 탈북했다는데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고위 간부층의 회의실이었다고 합니다. 회의 전날 그는 중국의 방북 계획을 위해 바삐 준비 중이었는데요. 국가의 비품을 관리하던 창구문을 연 순간 그는 두 눈을 의심했죠. 동시에 체제에 대한 믿음까지도. 그는 충격적인 반란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그가 본 장면은 무엇이기에 평생 목숨 바쳐 지켜온 인생을 등졌을까요? 그리고 그가 김정은을 망치기 위해 세운 계획의 내용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인민군에서 별 하나만 더 달면 장령,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장군이 되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대좌라고 우리로 치면 대령쯤 되는 계급이죠. 군단사령부 회의실에 들어가 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모든 걸 버리고 강을 건넜는지 그 긴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풀어놓으려 합니다. 저 이름은 여기서는 그냥 리정혁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본명을 밝히면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위험해지니까요. 올해 제 나이가 58입니다. 강을 건넌 게 46되던 해였으니 벌써 12년이 흘렀군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하려니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저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천강이라고 함흥심해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 강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봄이면 뚝의 풀이 파랗게 돋고 여름이면 동무들과 멱을 감고 가을이면 강물의 노을이 벌겋게 내려앉던 그 풍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강 냄새가 코끝에 맴돕니다. 비릿하면서도 시원하던 고향의 냄새 말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함흥의 비료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6.25 끝나고 그 폐허에서 다들 풀뿌리 캐먹고 살던 시절 북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 깜깜해서야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면서도 우리 사남매 입에 뭐라도 넣어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장 또렷이 기억하는 건 김장철입니다. 함흥김치는 맵고 칼칼하기로 유명하죠. 어머니가 동치미며 배추김치를 항아리 가득 담그시던 그 가을날 온 식구가 마당에 둘러앉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던 그 풍경이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그림입니다. 김장을 끝내고 나면 어머니가 절인 배춧잎에 갓 버무린 속을 둘둘 말아 제 입에 쏙 넣어주셨는데 그 맵싸하면서도 달큰한 맛을 저는 평생 못 잊습니다. 명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포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명태를 처마 밑에 줄줄이 걸어 말리던 그 모습. 어르신들도 아마 비슷한 기억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겨울이면 그 마른 명태로 끓인 국이 우리 집 밥상의 큰 잔치였습니다. 함흥냉면 이야기도 해야겠군요. 우리 함흥은 냉면으로 유명합니다. 평양냉면이 슴슴하고 점잖다면 함흥냉면은 맵고 쫄깃하고 화끈하죠. 남자 논마로 뽑은 명발이 어찌나 질긴지 가위가 없으면 이로 끊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절날 어머니가 큰맘 먹고 냉면을 마는 날이면 우리 사남매는 아침부터 부엌을 들락거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 시절엔 고기 한 점 올리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온 식구가 둘러앉아 그 매운 냉면을 후루룩거리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노동자 집안 자식이 출세할 길이라곤 군대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집안 자식들이야 부모 덕에 좋은 자리로 가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군복을 입고 죽기 살기로 버텨야 겨우 사람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에 들어갔습니다. 17, 앳된 나이였습니다. 군 생활은 모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잤습니다. 훈련도 1등, 사상학습도 1등.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위대한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치는 게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함흥 사람으로 조용하고 손끝이 야무진 여자였습니다. 군관의 아내로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남편은 부대에 매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관사라고 받은 집은 외풍이 숭숭 들어오는 냉골인데 아내는 한 번도 군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챙겼습니다. 그런 아내한테 저는 늘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큰애가 아들이고 한참 터울이 지고 늦둥이로 딸을 봤습니다. 아들 녀석은 저를 닮아 고집이 셌고 딸아이는 제 어미를 닮아 눈이 맑았습니다. 군관 생활이 고돼도 가끔 집에 들어가 그 아이들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땐 그게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길이라고만 생각했죠. 세월이 흘러 저는 군단 사령부의 작전을 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함흥 비료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 군단 핵심 회의에 들어가 앉게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동네 어른들이 제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 아이고 정혁이가 출세했구나 하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지요. 겉으로 보기에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번듯한 군복, 운전수가 딸린 차, 일반 주민은 구경도 못하는 배급, 명절이면 윗선에서 술이며 고기며 선물이 내려왔습니다. 군관 가족들끼리 모여 명절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남들 눈엔 더없이 좋은 팔자를 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번듯한 겉모습 안쪽으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부대에 보급되는 식량이 자꾸 모자랐습니다. 분명 위에서 내려보냈다는 양은 있는데 정작 병사들 밥그릇에 담기는 건 멀건 강냉이죽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어린 병사들이 부모가 나라 지키라고 보낸 그 자식들이 끼니마다 배를 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간부 식당에는 쌀밥에 고깃국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니 위에서도 어쩔 수 없겠거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급 창고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분명 부족하다던 쌀가마가 기름통이 창고 한 구석에 따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봉인을 한 채로 말이죠. 제가 담당 공관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눈도 못 마주치고 우물쭈물하더군요. 그건 위에서 따로 챙기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어렴풋이 알아챘습니다. 병사들은 굳는데 그 군량은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군량이 간부들 손을 거쳐 장마당으로 흘러가 돈으로 둔갑하고 있었던 거죠. 나라가 준 식량을 병사들 입에 들어가야 할 그 쌀을 윗사람들이 빼돌려 제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손주를 군대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나라밥을 못 먹어 영양실조로 비틀거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밥은 어디 갔느냐? 윗사람이 빼돌려 제 돈으로 바꿔 먹었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시절 제 부대에도 얼굴이 누렇게 뜬 어린 병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7, 18먹은 한창 먹고 클 나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부모가 그 모습을 봤다면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관사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설마 그럴 리가. 위대한 우리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는데 말이죠. 그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제 평생의 믿음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첫 금이었는데 그때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그래야 살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은 그 시절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발딛고 선 그 땅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제가 목숨 바쳐 지키던 그 체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똑똑히 보게 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같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굴량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잊었다기보다는 못 본 척 묻어둔 거죠. 그 시절 그곳에서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보고도 입을 다물고,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괜히 들쑤셨다간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르니까요. 저는 제 일에만 충실하자, 내 부대만 잘 건사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무렵 제게는 형제 같은 동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를 그냥 명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와 군관학교 동기였고 야전에서 같이 굴러먹은 사이였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한 막사에서 자고 추운 겨울 보초를 같이 서며 언손을 맞잡던 사이였죠. 그런 전우는 군대를 다녀오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명철이는 저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그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아, 그 입 좀 다물고 살게.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나.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윗사람들 욕을 거침없이 해대는 그를 보며 저는 몇 번이고 그 입을 막았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그곳은 벽에도 귀가 달린 곳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옆집에서 우리 집 안방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누구와 만나는지 다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인민반이라고, 우리로 치면 통이나 반 같은 건데 거기 반장이 동네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친한 동무 사이에도 누가 끈어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이 웃고 술 마신 그 사람이 내일 내 말을 윗선에 고자질하는 밀고자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입을 함부로 놀린다는 건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철이가 사흘째 부대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디 아픈가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꺼렸습니다. 제가 그의 안부를 물으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명철이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웨이브라고 우리로 치면 사람 잡아가는 무서운 기관입니다. 죄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술자리에서 윗선을 비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들었는지, 누가 일러 바쳤는지 술자리에 같이 있던 누군가가 그 말을 그대로 윗선에 미고한 겁니다. 단 몇 마디 말, 술김에 내뱉은 그 몇 마디 때문에 명철이는 끌려갔습니다. 그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명철이가 평소 친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집을 오가고 자식들 돌잔치까지 챙기던 사이였죠. 그런 사람이 명철이를 팔아넘긴 겁니다. 자기가 살자고, 아니면 무슨 점수를 따자고. 그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곳.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밀고자가 되는 곳.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곁의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판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변론이요? 그를 위해 말 한마디 해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끌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철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좌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죄 지은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가족이 3대가 함께 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명철이의 늙은 부모도, 그 착한 아내도, 그리고 이제 겨우 학교에 들어간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늙은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아비가, 남편이, 아들이 술김에 내뱉은 말 몇 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짐승 우리 같은 그곳으로 끌려가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한다니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철이의 막내딸은 제 딸아이와 또래였습니다. 명절에 우리 집에 놀러와 제 딸과 까르르 웃으며 뛰놀던 그 아이입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얼 먹고 어떻게 견디고 있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울 길이 없을까? 하다못해 어디로 갔는지라도 알 수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싸늘한 경고뿐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제 어깨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혁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더 알려고 들면 자네도 위험해. 가족 생각해서라도 그만두게. 못 본 걸로, 못 들은 걸로 하란 말이야. 그 선배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철이의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초를 같이 서며 정혁아, 우리 늙으면 같이 고향 가서 농사나 짓자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따뜻하던 사람이, 그 가족이 지금 어디서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사람이 말 몇 마디로 온 가족이 끌려가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나라가 맞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6.25를 겪으셨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을,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던 그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15 때도, 그 참혹하던 시절에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적어도 말 한마디로 갓난쟁이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사셨어도 이런 일 앞에서는 혀를 차셨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법인데 그 못할 짓을 나라가 앞장서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부대 일을 하다가도 문득 명철이 생각에 손이 멈췄고 밥을 먹다가도 그 가족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행여 아내가 어디서 한마디라도 흘릴까? 그러다 우리 식구가 명철이네 꼴이 날까?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제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조차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삶이라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물론 저는 곧바로 등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저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충성스러운 군관인 척. 회의에 들어가면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고 사상학습 시간이면 여전히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영영 달라졌습니다. 한번 금이 간 믿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충성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맞나? 그날 밤 제가 흘린 눈물은 명철이를 위한 눈물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데 대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균열이 어디까지 저를 데려갈지를. 그리고 머지않아 그 무너짐을 제 두 눈으로 더 똑똑히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명철이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제 눈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의심이라는 게 마음에 자리를 잡으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봐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결국 저를 돌아올 수 없는 강 앞에 세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우리 북녘의 겨울이 원래 모집니다만 그 해는 더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에 부대 사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급은 제때 오지 않고 식량은 늘 모자랐습니다. 어린 병사들의 얼굴이 누렇게 떠갔습니다. 그 부대에 어린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18이나 됐을까요? 시골에서 올라온 순하디 순한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과 나이가 비슷해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비실비실하더니 끝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몸이 버티지를 못한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군 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약이 없다는 겁니다. 링거 한 병, 영양제 한 대, 놓아줄 약이 없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약 하나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서 환자 가족이 장마당에서 약을 사다 바쳐야 치료를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없는 사람은 그냥 앓다가 죽는 겁니다. 그 어린 병사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가 나라 지키라고 보낸 그 귀한 자식이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 나라 군대 안에서 굶어 죽은 겁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부대로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먼 길을 달려온 늙은 부부였습니다. 자식의 주검 앞에서 그 어머니가 통곡하는데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라 지키라고 보냈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굶어 죽어가던 바로 그 시간에 부대 창고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식량은 병사들 입으로 가지 않고 윗선이 빼돌리려고 쟁여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보급창고에서 봤던 봉인된 채 따로 쌓여있던 그 쌀가마들, 바로 그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말이죠. 그 쌀 한 가마면, 아니 그 절반만 풀었어도 그 아이는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빼돌리지만 않았어도, 그 식량을 제대로 먹이기만 했어도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병약한 놈이 알아서 죽었다는 식이었죠. 그 아이의 죽음은 서류 한 장으로 처리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군단 차원의 검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 부대를 돌며 보급과 인사, 재정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열이라는 걸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제가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대마다 장부가 2개씩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에 보고하는 가짜 장부, 하나는 실제 사정을 적은 진짜 장부. 보급받은 물자의 절반 이상이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기름도, 군복도, 심지어 무기 부속까지 장마당으로 흘러나가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윗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검열을 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검열조차도 결국 짜고 치는 노름이었다는 겁니다. 검열을 나온 윗선들이 적당히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겁니다. 부대에서는 검열관들에게 술 대접에 선물 공세를 하고 검열관들은 그걸 받고 문제없음이라 도장을 찍어줍니다. 썩은 놈이 썩은 놈을 검열하니 깨끗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인사는 또 어떻고요? 별을 다는 것도, 좋은 자리로 가는 것도 죄다 돈과 뒷배로 결정됐습니다. 실력 있고 강직한 사람은 밀려나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뇌물 잘 바치는 사람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군관은
야전에서 잔뼈가 굵고 부하들 신망도 두터운 사람이었는데 뒷배가 없다는 이유로 만년 같은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반면 어느 집 자식이라는 한 젊은 군관은 변변히 고생 한번 안 해보고도 윗선에 줄을 잘 댄 덕에 척척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군대가 사실은 위에서 아래까지 썩을 대로 썩은 도둑들의 소굴이었다는 것을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제 배불리는 자들의 잔치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 오로지 나라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군복을 입고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바쳐 지킨 게 고작 이 도둑들의 나라였단 말입니까? 제 자부심이, 제 평생이 한순간에 수치로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입을 열었습니다. 검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저는 비리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되돌려지는 군량 문제를, 병사들이 굶어 죽는 현실을, 짜고 치는 검열의 부패를 말입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애둘러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병사가 굶어 죽은 그 일만큼은, 그 어머니의 통곡만큼은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회의장이 싸늘해졌습니다. 윗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한 상급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리 대좌, 말이 좀 과한 것 같소. 그네 사정이 어려운 건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요? 동무, 사상이 좀 의심스럽구먼.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군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건 곧 너를 손볼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철이가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명철이가 갔던 그 길로 발을 들여놓는구나.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도 제 곁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행여 저와 엮였다가 같이 화를 입을까 봐서죠. 저는 하루아침에 부대 안에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뒤를 캐고 다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말들, 만난 사람들, 심지어 제 집안 내력까지 누군가 들쑤시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슬며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의 계통의 사람이 제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숙청이라는 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윗선의 눈밖에 나면, 한번 찍히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올가매는 거였습니다. 명철이가 그랬듯이, 그 가족이 그랬듯이 이제 그 그림자가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도 나면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닌가 싶어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아내까지 같이 떨어야 하니까요. 그 무렵 저는 거울 속의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충성을 바친 결과가 이것인가? 나라를 위한다고 한 몸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이 감시와 의심과 죽음의 그림자라니.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가족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에서 견디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머지않아 제 평생에서 가장 무겁고 두려운 결심으로 저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살기 위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그 무서운 생각을요. 그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그저 제 기우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던 부하 군관이 보위부에 불려가 제게 관해 이것저것 캐물음을 당했다고 그 친구가 겁에 질린 얼굴로 슬쩍 귀뜸해 주었습니다. 리 대전님, 조심하십시오. 위에서 대전님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영철이가 갔던 그 길로 이제 내 차례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 공포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정치적으로 찍히면 그건 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좌제, 죄인 하나 때문에 그 위로 아래로 3대가 함께 벌을 받는 그 무서운 제도 말입니다. 죄지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모와 자식, 심지어 손주까지 줄줄이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잡혀가면 우리 아내도, 제 늙은 부모님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식들까지 모두 끝장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곧 군대에 갈 나이가 된 그 아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비가 반동으로 몰리면 그 아이는 평생 반동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산다는 말도 못 붙입니다. 그 어린 명철이 자식들이 끌려갔던 그곳으로 우리 아이들도 끌려갈 테니까요. 임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평생을 그 철조망 안에서 썩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살았으니 죽음 정도야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이 저 때문에 끝장나는 것, 그것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 잘못 살아서 내 새끼 인생까지 망친다는 것, 그건 아비로서 죽기보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 두면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큰애도 늦둥이 딸아이도 이 땅에서는 결코 사람답게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 설령 제가 이번 위기를 어찌어찌 넘긴다 해도 또 언제 누구한테 찍혀서 온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 땅에서는 결코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무서운 단어를 마음속으로 입에 올렸습니다. 탈출. 이 땅을 떠난다. 모든 걸 버리고 강을 건넌다.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거나 아니면 죽는 이만 못한 수용소행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그 험한 길을 어떻게 넘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도 죽음이고 떠나도 죽음이라면 차라리 자식들에게 살기를 열어주는 쪽을 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죽을 각오로 떠나자. 내 새끼들만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게 하자. 문제는 어떻게 떠나느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몰래 건너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고 국경 경비가 삼엄해서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신분이었습니다. 저는 군단 지휘부의 대좌였습니다. 국경 지역의 경비부대를 현지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시찰에 나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군 고위 간부가 국경부대를 둘러보러 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제 계급장과 통행증이면 일반 주민은 얼씬도 못하는 국경 지역까지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검문소도 저를 맡기면커녕 경매를 붙일 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평생 몸담았던 그 체제가, 제게 준 그 계급장이 이제는 그 체제를 빠져나가는 열쇠가 된 셈이니까요. 내가 지키던 그 빈틈으로 내 계급장을 방패 삼아 빠져나간다. 저는 그 아이러니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그 이후에 험한 길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것, 집안의 폐물, 값 나가는 것들을 조용히 정리해 돈으로 바꿨습니다. 들키지 않게, 아주 조금씩, 티 나지 않게요. 그리고 국경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길목의 경비가 허술한지, 어느 시간대가 비는지, 강을 건너면 중국 쪽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행히 제 신분 덕에 국경 부대를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 어떻게 말을 넣어야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연주를 더듬어 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식구 전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금방 들통이 날 테니까요. 외국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선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먼저 길을 잡고 함흥의 노부모님은 일단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 무서운 결심을 저는 마침내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군관의 아내로 묵묵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떠나자는 말을 꺼내자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길이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소. 애들이라도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어. 아내는 그날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아내는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갑시다. 당신 가는 길이면 저도 갑니다. 애들 데리고 갑시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저 때문에 고생만 한 사람을 이제는 죽음의 길로까지 끌고 가야 한다니. 부모님,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 가난한 살림에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신 분들, 제가 군관이 되어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저는 그분들을 두고 떠나는 불효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는 떠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붙잡으실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행여 그 사실을 아셨다가 나중에 보위부에 추궁당하실 때 더 큰 고초를 겪으실까 봐서였습니다. 모르셔야 차라리 덜 시달리실 테니까요. 떠나기 며칠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함흥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 산소 곁에 어머니도 살아계셨지만 저는 차마 어머니 얼굴을 오래 뵐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 엎드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자식 새끼들 살리겠다고 이 땅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고향 땅을 저는 버리고 갑니다. 산소 앞 잔디를 손으로 쓸어보고 흙 한 줌을 가만히 쥐어보았습니다. 이 흙냄새, 이 고향의 냄새를 영영 못 맡게 되겠구나 싶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천강 둑길도 마지막으로 걸어보았습니다. 어릴 적 몇 감던 그 강, 노을이 벌겋게지던 그 강물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라, 여기서 늙어 죽으리라 생각했던 이 고향을 이제 영영 떠나야 한다니. 강물은 그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요. 어머니께는 그저 잘 지내시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저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리 안 먹냐, 어디 아프냐 하시는데 저는 그저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고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을 어머니는 까맣게 모르셨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 작고 굽은 어머니의 모습이 제 평생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목숨을 건 그 길을 실제로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내 새끼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리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국경 지역의 경비부대를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출장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군단 지휘부의 대좌가 국경부대를 둘러보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통행증이 발급되고 차편이 마련되었습니다. 영군상으로는 더없이 떳떳한 공무 출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출장이 제 인생 마지막 출장이 되리라는 걸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따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을 사니까요. 미리 손을 써둔 길을 따라 식구들은 국경도시 인근까지 먼저 가서 숨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행여 중간에 검문에라도 걸릴까? 저는 떠나는 내내 가슴을 졸였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칭얼대지는 않을까? 아들 녀석이 긴장한 티를 내지는 않을까? 식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는 며칠 뒤 시찰 다닌 척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국경도시로 가는 그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차창 밖으로 우리 북녘의 산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헐벗은 산, 메마른 들판, 그 사이사이 힘없이 늘어선 마을들. 이 땅을 영영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 황량한 풍경마저도 눈물겹게 다가왔습니다. 못나고 가난한 고향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고 자란 땅이었으니까요. 국경도시에 도착해 저는 경비부대를 둘러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부대 책임자가 저를 깍듯이 맞이했습니다. 대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위엄을 갖추고 부대를 시찰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이것저것 묻고 지적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 눈은 쉴 새 없이 국경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가. 그 부대 책임자가 저녁상을 차려 술을 권하는데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행여 제 손이 떨리는 걸 들킬까? 행여 제 눈빛에서 뭔가를 읽어낼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술잔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밤 움직일 길과 시간을 수십 번 되짚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대전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하고 물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해서 먼 길 와서 좀 피곤하구먼 하고 둘어댔습니다. 그렇게 태연한 척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그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도둑처럼, 죄인처럼 빠져나갈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제게 경례를 붙이는 그 부하들을 속이면서요. 그 아이러니에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살아야 했습니다. 내 새끼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미리 손을 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돈을 주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에는 늘 위험이 따릅니다. 그 사람이 행여 마음을 바꿔 저를 밀고 할 수도 있고 돈만 받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 밤이 왔습니다. 금음이라 달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식구들과 은밀히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은 해숙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에 다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단단히 일렀습니다. 절대 소리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손 놓지 마라. 알겠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둥이 딸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지금도 제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강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군데군데 살얼음이 깨져 시커먼 물이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그 강 너머가 중국 땅이었습니다. 단폭이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생과 사를 가르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국경 곳곳에 초소가 있고 순찰대가 수시로 돌았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저희를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경비가 잠시 비는 시간과 길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노려 단숨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식구들을 데리고 강가의 숲을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순찰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박자박.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릴까봐 저는 그 작은 입을 손으로 가만히 막았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는 속으로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순찰병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식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자. 우리는 몸을 낮추고 강으로 내달렸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우지직거렸습니다. 해녀 얼음이 깨질까? 시커먼 강물에 빠질까? 한 발 한 발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강을 건너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40 중반의 몸으로 어린 딸을 들쳐업고 얼음판 위를 내달리자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젊지 않은 몸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순찰병에게 발각된 겁니다. 제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곧이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 총알이 얼음 위로 튀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아내가 아들의 손을 잡고 내달렸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업은 채 아내와 아들의 등을 떠미며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 제발, 제발 우리 식구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들만은. 그 절박한 기도가 제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말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몇 번이었는지 모릅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저 강 건너, 저 어둠 속 중국 땅만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등에 업힌 딸아이가 제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강기슭의 흙을 밟았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과 총소리가 들렸지만 어둠과 거리가 우리를 가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강기슭의 덤불 속으로 굴러들어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 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강물에 젖고 땀에 젖어 그 추운 겨울밤에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식구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서 강을 건넌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구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아내, 아들, 그리고 등에 업힌 딸아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와버린 겁니다. 저 강 건너에는 제 고향이, 제 어머니가, 제 부모님 산소가, 제 평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와중에도 어미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험한 길을 따라오면서 제 아비 어미가 행여 잘못될까. 얼마나 떨었을까.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다시는 이 아이들을 떨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강 건너 어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잘 있으라고. 부디 잘 있으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또 다른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이 지긋지긋한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강 하나 건넜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우리는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지 중국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으니까요. 낯선 땅에서 낯선 말 속에서 우리 식구 넷은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숨어 다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같은 탈북자를 잡으면 다시 북으로 돌려보냅니다. 송환이라고 하죠. 북으로 돌려보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강을 건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잡히면 도로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쫓기는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길에서 공안, 그러니까 중국 경찰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기만 해도 혹시 신고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음 편히 길 한번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유는커녕 더 큰 두려움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막막하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그 지역에는 조선족이라고 우리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동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그 땅으로 건너가 자리를 잡은 분들이죠. 말이 통하는 그 동포들이 우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었습니다. 한 조선족 어르신이 우리 사정을 듣고는 자기 집 헛간 한 구석을 메어주었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어찌 모른 척 하겠나. 들키면 나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지. 그 어르신의 그 말씀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그 헛간은 춥고 누추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밤이면 식구끼리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 어르신의 부인이 가끔 김치며 강냉이 밥을 몰래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손맛이 고향 어머니의 손맛과 어찌나 닮았던지요. 저는 그 밥을 먹으며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어르신은 저녁이면 가끔 헛간에 들러 저와 말동무를 해주셨습니다. 당신도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 제 처지를 누구보다 잘 헤아려 두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옛날에 먹고 살 길이 없어 두만강을 건너 이 땅으로 왔다네. 그러니 강 건너온 사람 사정을 내가 왜 모르겠나.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단이라는 게 같은 핏줄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를 이렇게 떠돌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핏줄이면서도 국경 하나에 가로막혀 누구는 쫓기고 누구는 숨겨주고 그 어르신과 저는 말없이 술 한 잔을 나누며 그 서글픈 신세를 달랬습니다.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갈 곳 없는 탈북자들을 몰래 거두어 돌봐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무엇보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들 역시 그 일을 하다 들키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같은 민족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신앙이라는 것에 마음이 갔습니다. 북에서는 종교라는 걸 철저히 금했습니다. 하늘이나 신을 믿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사랑은 제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생판 남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그 마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그분들을 보며 세상에는 제가 모르던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생활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저는 군단의 대좌였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운전수가 딸린 차를 타고 부하들의 경례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중국 땅에서는 이름도 신분도 없는 막내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남의 밭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언 땅을 파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품삯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없는 처지라는 걸 아는 자들은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떼먹기 일쑤였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졌다가 신고라도 당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장이니까요. 약점 잡힌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벽돌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일을 못하면 그날 식구들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부여잡은 채 또 짐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군단 회의실에 앉아 작전을 논하던 내가 지금은 남의 나라 공사판에서 벽돌이나 나르는 신세라니 철없고 또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서러움도 사치였습니다. 안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식구들 굶기지 않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하며 저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부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릇을 닦고 음식을 나르며 모진 구박을 견뎠습니다. 아내가 밤늦게 돌아와 퉁퉁 부은 손을 주무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곱게 자란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나라 군관의 아내였던 사람이 타국에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때문에요. 어린 딸아이는 그 와중에도 무럭무럭 자랐고 아들 녀석은 어느새 제법 의젓해져서 막리를 거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 고생도 이 서름도 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단속이었습니다. 가끔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러 그 일대를 뒤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며칠씩 헛간에 숨어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바로 옆집까지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짝더미 뒤에 식구들끼리 숨어 서로의 입을 막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감을 건널 때 들었던 그 순찰병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박자박. 다행히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중국 땅도 우리가 영영 머물 곳은 못 된다는 것을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쫓기며 들킬까봐 떨며 짐승처럼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신분도 없이 그저 숨어만 사는 삶. 이건 우리가 강을 건너며 꿈꾸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건 더 멀리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반쪽인 그곳,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같은 말을 쓰는 동포들 속에서 떳떳하게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음 놓고 거리를 걷고 다시는 누구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그 머나먼 길이 또 얼마나 험할지,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넌 건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 마지막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멀고 험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같은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으니까요. 잡히면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빙 둘러서 가야 했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질러 저 남쪽 끝까지 내려간 다음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로 넘어가 거기서 한국 공관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야말로 아득한 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탈북자들을 그 먼 길로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우리 식구의 목숨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모은 돈,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보태준 돈을 끌어모아 그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 남쪽 끝까지 가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숨긴 채 버스를 갈아타고 때로는 짐칸에 숨고 때로는 밤길을 걸으며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공안이 차에 올라타 신분증을 검사할 때면 우리는 자는 척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행여 말이라도 시킬까? 우리가 중국말을 못한다는 게 들통날까?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이동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경지대에 다다랐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어느 나라의 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을 넘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음식 통로로는 갈 수 없으니 깊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몰래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산길이 어찌나 험하던지요. 우리 북녘의 산도 험하지만 그곳 정글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고 벌레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 밀림 속을 밤새 걸었습니다. 안내인은 손전등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국경 경비대에 들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앞사람 등만 보고 더듬더듬 걸어야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그 험한 길을 도저히 제 발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또 그 아이를 업었습니다. 40 중반을 넘긴 몸에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으로 아이를 업고 그 산을 넘자니 정말이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에 차고 발을 헛디뎌 몇 번이나 굴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딸아이의 숨소리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묵묵히 그 길을 견뎠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길 끝에 우리가 바라던 삶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저앉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헛것이 된다는 것을요. 그 여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우기라 강물이 풀어 있었는데 안내인은 그 강을 걸어서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 흙탕물 속을 식구들이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씩 건넜습니다. 한순간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떠내려갈 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강을 건너다 목숨을 잃은 탈북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양팔에 단단히 붙들고 이를 악물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야 저는 다리가 풀려 강가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나라 경찰에게 붙잡히면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잡아가둘 수도 있었으니까요. 운이 나쁘면 다시 중국으로 또 북으로 돌려보내질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코앞인데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도 숨어 다니며 한국 공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한국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자유로 가는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관을 찾아가기까지도 며칠을 더 숨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사람이 길목마다 단속이 심하니 때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마지막 문턱 앞에서 해녀 일이 틀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낯선 나라의 허름한 방 한 칸에 숨어 우리는 숨소리도 죽인 채 그저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잠들었고 저와 아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공관을 찾아가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안내인이 일러준 길을 따라 우리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여 마지막 순간에 붙잡힐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한국 공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건물 앞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같은 민족, 우리 동포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깃발이 거기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나고 자란 제가 평생 적이라고 배웠던 그 나라의 깃발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반갑고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구들의 손을 잡고 그 공관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그 몇 걸음이 제 평생 가장 길고도 간절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관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말로, 같은 우리말로 말을 건네는데 저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우리 식구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분들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소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끝에 마침내 안전한 곳에 다다른 겁니다. 식구 넷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살아서 그 문 안에 섰습니다. 저는 식구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저 북녘에 두고 온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쫓기지 않아도 되는 잠. 누가 잡으러 올까? 떨지 않아도 되는 잠. 그게 얼마만이었는지요? 강을 건넌 이후로, 아니 어쩌면 명철이를 잃은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잠을 잤습니다. 그 험한 길을 오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숨겨준 조선족 어르신, 길을 열어준 선교사님들, 그리고 동남아까지 오는 길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준 분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식구는 그 어느 길목에서 진작에 쓰러졌을 겁니다. 한 목사님은 우리가 공관에 들어가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주시고는 우리가 무사히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조용히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의 그 뒷모습을 저는 두고두고 잊지 못합니다. 심판남인 우리를 위해 그 먼 길을, 그 위험을 마다하지 않은 그 사랑. 저는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 그곳에서의 삶이 또 어떤 것일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 그 머나먼 길의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말입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 기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공관에서 보호를 받은 뒤 우리 식구는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한국 땅을 밟던 그 순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공기인데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의 땅이구나. 그제야 모든 게 실감이 났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우리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은행은 어떻게 쓰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그 흔한 것들조차 우리에게는 전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받은 충격을 말씀드리면 아마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밤 늦은 시간에 환하게 불을 켜고 장사하는 가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놓고 아무 때나 들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다는 게 저에게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북에서는 밤이 되면 온 동네가 깜깜해집니다. 전기가 없어서요.
그러다 여기는 한밤중에도 거리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물건이 그렇게 많은 걸 저는 평생 본 적이 없었습니다. 쌀이며 고기며 과일이며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쌀 한 줌, 강맨이 한 대박 구하려고 온 식구가 매달리던 시절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마트라는 곳에 갔을 때 저는 그 넘쳐나는 물건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 북녘에서 굶주리고 있을 사람들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누구는 먹을 게 넘쳐나고 누구는 굶어 죽는다니. 이 분단이라는 게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갈라놓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누구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아무도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밀고를 걱정할 필요도 끌려갈까봐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게 믿기지 않아서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누가 날 지켜보는 게 아닐까 하고요. 평생을 감시 속에서 산 사람은 자유가 와도 한동안 그 자유를 믿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두려움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던 겁니다. 자유라는 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밤에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자는 것. 그 평범한 것들이 제가 평생 누려보지 못한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투표라는 걸 해봤을 때 그 기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북에서도 선거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한 사람한테 찬성표를 던지는 신용만 하는 거였죠. 반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이게 바로 백성이 주인인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쓴다지만 남과 북은 너무 오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제가 북에서 쓰던 말투를 들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같은 김치라도 북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른 해 가까이 갈라져 살았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 같은 민족을 이렇게나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한 걸음씩 이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제가 모든 걸 걸고 강을 건넌 이유였으니까요. 큰애는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늦둥이 딸아이는 제 품에서 그 험한 길을 넘던 그 어린 것이 이제는 의젓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메우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저 북녘에 두고 온 어머니,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그 작고 굽은 어머니, 끝내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지 어떤지조차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떠난 뒤 해녀 저 때문에 고초를 겪지는 않으셨을지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함흥냉면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고향 성천강의 노을이 그 강 냄새가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살아생전 다시 한번 그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어머니 산소에 술 한 잔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빠져나온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요. 겉으로는 인민을 위한다, 평등한 세상이다 떠들어대지만 그 안에서는 윗사람들이 백성의 피와 땀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굶어 죽는 동안 간부들은 그 군량을 빼돌려 제 배를 불립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온 가족이 끌려가 평생을 짐승처럼 갇혀 삽니다. 실력 있는 자는 밀려나고 아첨하고 뇌물 바치는 자가 출세합니다. 그게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한 그 체제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썩은 속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곳은 결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른 명철이처럼, 굶어 죽은 그 어린 병사처럼 이름도 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빠져나왔지만 그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들을 두고 저 혼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게 때로는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말아달라고요. 저 강 건너에 우리와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 욕심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저 두만강을 이번에는 떳떳하게 건너가 어머니 산소 앞에 엎드려 절 한번 올리는 것, 고향 성천강 둑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6.25로 갈라져 평생 이산가족으로 살다 한을 품고 떠나셨듯이 저 또한 그 한을 품은 채 눈을 감아야 하는 걸까요? 부디 그러지 않기를 저는 날마다 빕니다. 분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한 그 비극은 끝난 게 아닙니다. 부디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는 날이 오기를, 자유와 평화 속에서 갈라진 형제가 다시 손을 맞잡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그날을 위해 이렇게 살아남아 증언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도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그것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에 끝내 등을 돌린 한 사람이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